수연아, 요즘 집안 사정이 좀 빠듯하구나. 다음 달 생활비 50만 원만 더 보태줄 수 없겠니? 결혼 10년 차. 지긋지긋한 레퍼토리를 10년째 듣고 있다. 시어머니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핑계로 내 월급 통장을 가져갔고 돈은 아껴 써야 한다며 매일 저녁 밥상에 김치와 두부찌개만 올렸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식탁 위에는 언제나 차갑게 식어버린 잔반뿐이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반찬이 다 식었잖니? 하지만 오늘 나는 작정하고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보았다. 식탁 위를 가득 채운 킹크랩 다리와 선홍빛깔의 최상급 한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던 남편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자기가 돈을 모아서 샀다던 시누이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차피 그 여자는 돈만 벌 줄 알지 계산할 줄은 모르니까 계속 호구 노릇이나 하게 놔두라지. 그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벽 5시 47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차수연의 눈이 떠졌다. 천장에는 가느다란 균열 하나가 전등각 가장자리부터 벽 모서리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마치 말라버린 강바닥 같았다. 수연은 그 금을 멍하니 응시하며 날짜를 세었다. 327일 전 어느 새벽, 그녀는 처음으로 저 금을 발견했다. 그때는 손가락 길이만큼 짧았는데 이제는 천장의 절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 저 금이 천장 전체를 쪼개버리는 날, 자신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고. 옆에서 남편 박명성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잘 때면 늘 불가사리처럼 팔다리를 쫙 펴고 침대 전체를 차지했다. 수연은 침대 모서리 30cm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밤새 모로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뒤척이다가 그를 깨울까 봐 겁이 났다. 어제 술을 마셨는지 그에게서 소주와 고기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풍겼다. 그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자 수연의 위장이 가볍게 경련을 일으켰다. 5시 50분. 알람은 6시에 맞춰져 있었지만 수연은 알람 소리를 기다리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상체를 일으켰다. 관절 마디마디에서 뚝뚝거리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오른쪽 날개뼈 부근이 욱신거렸다. 그저께 욕실 타일을 닦다가 삐끗한 곳인데 아직도 낫질 않았다. 이불 밖으로 다리를 빼내 발끝을 바닥에 댔다. 한겨울인데 보일러는 언제 꺼진 건지 바닥이 무쇠처럼 차가웠다. 시어머니가 가스비 아깝다며 껐을 게 분명했다. 수연은 차가운 기운에 숨을 들이켰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협탁 위에는 명성의 휴대폰이 액정이 바닥을 향한 채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검은색 휴대폰 뒷면에 0.5초간 머물렀다가 빠르게 흩어졌다. 그녀는 더듬거려 슬리퍼를 신었다. 3년 전 다이소에서 산 슬리퍼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무늬가 다 닳아버려 걸을 때마다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수연은 소리 없는 유령처럼 사는 법을 터득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거실 복도에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시어머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아래는 캄캄했다. 시누이 명은의 방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부엌 쪽에만 작은 등이 켜져 있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명성이 자다가 물 마시러 나올 때 편하라고 켜둔 것이었다. 수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았다. 눈을 감고도 모든 동작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공간이었다. 세수할 때는 찬물만 썼다. 온수배관이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대며 옆방 시어머니를 깨울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최대한 소리를 죽여 각을 한 물을 뱉어냈다. 거울 속 얼굴은 어둠 때문에 윤곽만 희미했다. 수연은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지 오래되었다. 34, 결혼 10년 차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히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둘렀다.
등 뒤로 끈을 묶는데 꼬박 7초가 걸렸다. 어젯밤 자면서 명성의 몸에 너무 오래 눌려 있었는지 손가락이 뻣뻣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다. 복도에 은은한 인삼 냄새가 감돌았다.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엌 문을 밀고 들어가자 노르스름한 조명 아래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검은 뚝배기가 보였다. 뚜껑이 덮여 있었다. 수연은 뚝배기 앞에 섰지만 손을 뻗지 못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어제 퇴근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었다. 오늘 저녁은 삼계탕 했다. 넌 늦으니까 우리 먼저 먹고 남겨둘게. 수연은 그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결국 전송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다. 식어버린 국물은 젤리처럼 굳어 있었고 표면에는 하얗게 굳은 기름막이 떠 있었다. 뚝배기 안에는 앙상한 닭뼈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살점은 깨끗하게 발라먹어 흔적도 없었고 뼈 사이로 말라비틀어진 대추 몇 알과 찹쌀 알갱이 2-3개가 보일 뿐이었다. 인삼은 그림자도 없었다. 삼계탕에서 제일 비싸고 몸에 좋은 그 부분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수연은 그 뼈들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 위에는 분명 3사람이 식사한 흔적이 있었다. 명성의 수저와 밥그릇은 그가 늘 앉는 자리에, 시어머니 것은 상석에, 명은의 것은 시어머니 옆자리에 놓여 있었다. 오직 그녀의 자리만 텅 비어 있었다. 젓가락 한 짝조차 놓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게 뚝배기 뚜껑을 다시 덮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수연은 잠시 멈칫하며 복도 쪽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 시어머니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서 신라면 한 봉지를 꺼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다. 멀쩡한 밥 놔두고 무슨 라면이냐. 그런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거야? 수연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전기밥솥을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밥이 솥바닥에 얇게 말라붙어 있었다. 돌처럼 딱딱했다. 그것 또한 그녀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았다. 물 500ml를 정확히 계량해서 부었다. 딱 라면 하나 끓일 만큼의 양이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시계는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물이 보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포가 올라왔다. 수연은 불을 줄이고 면을 넣었다. 건조한 면발이 끓는 물속에서 천천히 풀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프 봉지를 뜯자 붉은 가루가 물에 퍼지며 자극적인 색으로 변했다. 매콤한 라면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때 등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었다. 그 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가죽 슬리퍼는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사포로 나무를 문지르는 듯한 특유의 마찰음을 냈다. 벌써 일어났니? 등 뒤에서 잠이 덜 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연은 몸을 돌려 공손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그 자세를 2초간 유지했다. 시어머니는 목깃에 자수가 놓인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작년 생일에 명은이 백화점에서 사들인 58만 원짜리 잠옷이었다. 수연이 그 가격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돈이 자신의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뭘 끓이는 거냐? 시어머니의 시선이 가스렌지로 향하더니 이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또 그거 먹니? 어제 늦게 들어왔더니 냉장고에 마땅한 게 없어서요. 삼계탕 남겨뒀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당연하다는 듯한 책망이 섞여 나왔다. 내가 직접 푹 고운 건데 그걸 안 먹어?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입술이 달싹거렸다. 뚝배기엔 뼈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 뼈다귀 위엔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다고, 나는 이 집 식구 취급도 못 받는 거냐고,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음식을 남겨둔 적이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
다음부턴 챙겨 먹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냉장실 문을 열어 신선한 한우 세트를 꺼냈다. 어제 사온 고기였다. 냉장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란 듯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저 한우 세트의 가격을 알았다. 78,000원, 그녀의 일주일치 식비였다. 오늘 저녁에 명성이가 일찍 들어온다니까 소고기 미역국이나 끓여줘야겠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엔 은근한 과시가 배어 있었다. 요새 걔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몸보신 좀 시켜야지. 너 퇴근 좀 일찍 할 수 없니? 와서 국 좀 끓여놓고 가라. 수연이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해서요. 9시는 넘어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야근. 넌 하루 종일 야근 타령이구나. 시어머니가 한우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문을 쾅 닫았다. 일이 중요하니 가정이 중요하니? 명성이가 내 남편인데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다. 내가 하고 말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의도적인 피로감과 서러움이 가득했다. 어차피 나 같은 늙은이가 너희들 밥에다 바치는 거 말고 무슨 쓸모가 있겠니? 수연은 대꾸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 라면이 너무 오래 끓어 면발이 퉁퉁 불어버렸다. 탄력을 잃은 면을 플라스틱 그릇에 옮겨 담았다. 사기 그릇은 쓸 수 없었다. 그건 시어머니와 명성의 몫이었다. 그녀는 부엌 구석의 보조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고 싱크대 앞에서 어제 설거지를 시작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세게 울렸다. 수연은 고개를 쳐박고 면발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국물은 매콤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혀가 마비된 것 같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참. 시어머니가 불쑥 입을 열었다. 물소리의 묻혀소리는 작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수연의 귀에 박혔다. 이번 달 생활비 말이다. 50만 원만 더 줄 수 없겠니? 명성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홍삼이라도 좀 해 먹여야겠어. 너희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는 힘들 때 보약을 먹어야지 안 그러면 몸 상한다. 결국 고생하는 건 너야? 수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붉은 국물 위에 비친 부엌의 노란 조명을 내려다보았다. 위장이 쿡쿡 쑤셔왔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이 말 10년째 듣고 있다.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이유, 똑같은 결말. 첫 해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고생하니까. 3년 차에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의 도리라 여겼다. 5년 차가 되자 무감각해졌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면 나는 입금한다. 그것은 입력된 프로그램 같았다. 7년 차에 딱 한 번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 대가로 명성은 일주일간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는 밥 먹을 때 수연만 부르지 않았다. 그 뒤로 수연은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평온했다. 감정의 파동이라곤 전혀 없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으며 부엌을 나갔다. 멀어지는 슬리퍼 소리, 이내 닫히는 안방문 소리. 수연은 다시 부엌 구석에 홀로 남겨졌다. 라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경기도의 겨울 아침은 더디게 밝았다. 6시 반인데도 밖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창문에 서린 얇은 김 위로 손가락을 대고 선을 하나 그었다. 70만 원. 이게 그녀의 한 달 생활비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에게 모든 돈을 상납하고 나서 그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액이었다. 월급 320만 원이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 남편 휴대폰 요금 15만 원, 공과금 분담 30만 원, 시어머니 용돈 별도 20만 원 후 남은 70만 원으로 그녀는 왕복 교통비, 점심값, 사무용품비, 그리고 가끔 동료들 경조사비를 해결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새 옷을 산 게 언제였더라? 수연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지하철 1호선의 출근길은 언제나 지옥철이었다. 수연은 객차 구석에 몸을 구겨 넣은 채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다른 손으로는 가방을 끌어안았다. 5년 전에 산 가방은 인조 가죽이 벗겨져 너덜거렸고 지퍼 부분은 하얗게 닳아 있었다. 그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본능적으로 가방의 낡은 부분이 보이지 않게 품에 감췄다. 차 안은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의 김밥 냄새, 진한 향수 냄새, 옷에 밴 담배 냄새. 수연은 눈을 감고 최대한 얕게 숨을 쉬었다. 45분. 경기도 집에서 강남 회사까지. 매일 새벽 5시 50분 기상, 6시 30분 출발. 7시 15분 금천구청역 도착, 환승, 7시 45분 강남역 도착. 9시 출근이지만 그녀는 8시에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편의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업무를 정리했다. 그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평온한 시간이었다.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썰물처럼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다. 수연은 더 깊은 구석으로 밀려나 차가운 벽에 등을 붙였다. 패딩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그녀 바로 앞에 섰다. 그의 뒤통수가 거의 얼굴에 닿을 듯했다. 남자에게서 어제 마신 듯한 소주와 마늘 냄새가 훅 끼쳐와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두운 터널 벽을 응시했다.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콩나물씨로 같은 사람들 틈에서 힘겹게 휴대폰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문자였다. 수연아, 아까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명은이가 요즘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하네. 수강료가 300만 원이라는데 내가 좀 먼저 내줄 수 없겠니? 동생이 배우고 싶다는데 언니가 돼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수연은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띄운 채 멈췄다. 동생이라. 명은이 그녀의 동생인가? 법적으로는 신우인이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고 명은은 그녀를 덧니라고 불러야 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명은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언니 대접한 적이 없었다. 남들이 있을 때만 콧소리를 섞어 선니라고 불렀지, 둘만 있으면 이름을 부르거나 아예 저기요라고 했다. 심지어 그 사람 기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작년 추석, 수연은 명은이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우리 오빠 와이프? 아휴, 그냥 무료 현금 인출기야. 멍청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거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걔는 전생에 빚 갚으러 온 거래. 수연은 작은 배 접시를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결국 노크를 하고 들어가 명은아, 과일 먹어라고 말했다. 명은은 눈길도 주지 않고 배 한 조각을 집어 먹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알았으니까 나가봐요, 언니. 그 방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만 바라봤던 기억뿐이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처럼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징징 울렸다. 수연아, 문자 봤니? 수연의 손가락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전송.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지하철이 굉음을 내며 터널을 질주했다. 마치 갇힌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차 과장님, 굿모닝이에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턴 김현정이 밝게 인사했다. 23, 갓 대학을 졸업한 현정은 늘 화사한 화장에 신상 옷을 입고 다녔다. 젊음 특유의 생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좋은 아침, 현정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수연은 가볍게 목례하며 자리에 앉았다. 과장님은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일도 완벽하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결혼하셨는데 몸매 관리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수연은 멈칫하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몸매. 관리가 아니었다. 옷은 점점 헐렁해지고 허리띠 구멍은 하나씩 안쪽으로 당겨졌다. 볼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건조하게 갈라졌다.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책상 위엔 어제 다 처리하지 못한 영수증 더미가 쌓여 있었다. 수연은 안경을 썼다. 노안은 아니었다.
최근 들어 눈앞이 자주 흐릿해져서 쓴 보호 안경이었다. 그녀는 숫자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다. 723만 5천, 345만 6200, 1289만 500. 숫자들이 군대 사열처럼 정렬되어 춤을 췄다. 수연은 숫자가 좋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배신하지도 않고 앞뒤가 다르지도 않다. 숫자는 언제나 충직하고 정확하다. 사람과는 다르게. 오전 10시 30분, 이 부장이 다가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차 과장, 이거 금성그룹 3분기 재무제표야. 내일 주주총회라 오늘 퇴근 전까지 검토 끝내야 해. 부탁 좀 할게. 수연이 보고서를 펼쳤다. 좋기 300페이지는 되어 보였다. 네, 부장님. 참, 오늘 저녁에 부서 회식 있는 거 알지? 지난번 프로젝트 성공 기념인데 차 과장도 참석해. 보고서를 넘기던 수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오늘 저녁은 좀 집안일 바쁜 건 알겠는데 가끔은 어울려야지. 직원들이 차 과장이랑 친해지고 싶어 해. 맨날 빠지니까 서운하다잖아. 수연은 아침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오늘 명성이 일찍 오니까 미역국을 끓이라던.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이어 내가 하마라고 했다. 그럼 가도 되는 걸까? 알겠습니다. 참석할게요. 이 부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졌다. 수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서랍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3번 짧게, 그리고 길게 한 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 아니면 돈 달라는 명은이, 아니면 심부름 시키는 명성이겠지? 뭐가 됐든 퇴근하고 봐도 된다. 일하는 시간은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오후 3시 17분. 휴대폰 진동이 멈췄다. 수연은 서랍을 열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7개였다. 시어머니, 오늘 저녁 진짜 안 들어오니? 시어머니, 명성이한테 좀 싸서 보낼까? 시어머니, 됐다. 넌 바쁘신 몸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먹으마. 명은, 언니, 꽃꽂이 학원비 생각해봤어요. 명은, 친구들 다 등록했는데 나만 못했어. 명은, 언니. 명성, 오늘 일찍 들어와. 수연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간 뒤 답장 없이 휴대폰을 엎어두었다. 아직 검토해야 할 보고서가 150페이지나 남았다. 오늘 야근은 확정이었다. 회식도 못 가겠구나. 이 부장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 속 숫자에 집중하려 애썼다. 1289만 500, 923만 4100. 그때 옆자리에 정대리가 의자를 끌고 다가와 속삭였다. 과장님,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SNS는 시간 낭비였다. 신우이 되시는 분, 명은 씨가 새 게시물 올렸던데요. 정대리가 휴대폰 화면을 수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대박, 청담동에 새로 생긴 오마카세잖아요. 여기 1인당 50만 원인데 예약도 2달 밀려 있다던데. 시댁이 엄청 부자신가 봐요. 수연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검은 돌판 위에 놓인 정교한 스시. 금가루와 식용꽃잎이 장식된 최고급 참치 뱃살. 사진 오른쪽 구석에는 옥색 팔찌를 찬 손이 V자를 그리고 있었다. 게시글 내용, 사랑하는 엄마랑 오빠랑 행복한 주말 데이트 붉은 심장 샵사인 청담동 샵사인 오마카세 샵사인 효도. 엄마랑 오빠랑. 시어머니와 명성. 수연은 글자가 뭉개져 보일 때까지 화면을 노려보았다. 행복한 주말. 그녀는 지난 주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토요일, 긴급 세무 신고건으로 회사에 나와 밤 8시까지 일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냉장고엔 시커멓게 변한 시금치 무침과 찬밥 반 공기뿐이었다. 혼자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잠들었다. 일요일, 눈을 뜨니 아무도 없었다. 명성에게 어디냐고 물었더니 천마랑 친척 집 갔어. 저녁에 가 라는 답장이 왔다. 그녀는 혼자 대청소를 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돌리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그들이 오길 기다렸다. 그들은 밤늦게 들어와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잤다.
그러니까 그날 친척집이 아니라 청담동에서 1인당 5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먹고 왔다는 거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다. 배경에 걸린 우키요의 풍그림 액자. 그 식당의 시그니처 인테리어였다.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비취 팔찌. 저 팔찌도 낯이 익었다. 지난달 명은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며 친구가 선물해줬어 라고 했던 그 물건이었다. 시어머니는 명은이 인맥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800만 원짜리 비취 팔찌. 친구가 선물했다고? 과장님. 차 과장님, 정대리의 목소리가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수연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일해야죠.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향했다. 숫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7시 30분. 수연이 아파트 도어락을 열고 들어섰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나란히 놓인 세 켤레의 슬리퍼가 보였다. 남편의 갈색 가죽 슬리퍼, 시어머니의 회색 털신, 시누이의 분홍색 토끼 슬리퍼. 그녀의 것은 없었다. 그녀의 슬리퍼는 신발장 맨 아래 칸 구석에 처박혀 있어 매번 허리를 굽혀 꺼내야 했다. 수연은 하이힐을 벗어 신발장에 넣으려 했다. 신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명성의 구두만 7켤레, 시어머니의 운동화와 단화가 2칸, 명은의 힐과 샌들이 위쪽 2칸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연에게 허락된 공간은 바닥 쪽 귀퉁이, 겨우 신발 2켤레 놓을 공간뿐이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 보니 명성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락의자에 앉아 드라마를 시청 중이었다. 탁자 위에는 깎아놓은 배와 사과가 수북했고 뜯어진 초콜릿 상자도 보였다. 왔니? 시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밥은 냉장고에 있다. 데워 먹어라. 네, 다녀왔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하얀 뚝배기에 소고기 미역국이 한가득 담겨 있었다. 그 옆엔 불고기, 두부 부침, 오이소박이, 떡볶이가 담긴 반찬통들이 줄지어 있었다. 냉장고 문 쪽에는 수입 주스와 요거트 병들이 빽빽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다. 매일 김치와 콩나물만 보던 냉장고가 언제 이렇게 채워진 걸까? 그녀가 불고기 반찬통에 손을 뻗으려는 찰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명성이 줄 거야. 수연의 손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났다. 내 반찬은 저 밑에 왼쪽 구석에 뒀다. 수연은 허리를 숙여 냉장고 가장 밑바닥 구석에서 납작한 반찬통 하나를 발견했다. 뚜껑을 열자 누렇게 뜬 시금치 무침이 보였다. 참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 옆엔 말라 비틀어진 찬밥 반 공기가 있었다. 이게 그녀의 저녁이었다. 수연은 반찬통과 밥그릇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돌아갔다. 그녀는 멍하니 그 회전을 지켜보았다. 수연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내일 주말이니까 이불 빨래 좀 해라. 베란다 화초들도 물 안 준 지 오래돼서 잎이 다 말랐더라. 네, 어머니. 참, 나랑 명은이 옷도 욕실 바구니에 내놨다.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 해라. 비싼 옷이라 기계 넣으면 망가진다. 네, 알겠습니다. 띵 하고 전자레인지가 멈췄다. 수연은 김이 나는 밥과 눅눅해진 시금치를 들고 부엌 구석 보조의자에 앉았다. 전자레인지에 돌린 시금치는 흐물거리는 녹색 죽이 되어 있었다. 밥알은 딱딱해서 씹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익숙했다. 10년 동안 먹어온 맛이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라마 내용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씹었다.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다. 밤 11시. 샤워를 마친 수연이 침대 모서리에 누웠다. 반대편에는 명성이 대자로 누워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왜? 명성은 시선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생활비 문제 말인데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 수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부터 월급이 좀 깎일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달은 그런 푼돈 얘기는 엄마랑 해우나 피곤하게 하지 말고. 명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내일 조찬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등 돌려 누웠다. 수연은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천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긴 균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일어나서 밥을 하고 지옥철을 타고 일하고 욕먹고 찬밥을 먹고 빨래하고 반복 또 반복.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까?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주말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수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명성은 벌써 일어난 모양이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명성아, 많이 먹어라. 계란 후라이 3개 했다. 엄마, 아침부터 너무 많은데. 먹어. 살 빠진 거 봐라. 속상해 죽겠다. 일도 적당히 해. 몸 상하면 너만 손해다. 수연은 문가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다. 욕실 앞 빨래 바구니에는 빨랫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실크 잠옷, 명은의 블라우스, 명성의 속옷과 양말들. 수연은 대야에 물을 받고 세제를 풀었다.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무장갑은 딱 하나뿐인데 시어머니 전용이라 쓸 수 없었다. 맨손을 담그자 찬물과 독한 세제가 만나 손가락 마디마디를 찔러왔다. 명은의 흰색 티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무리 비벼도 지워지지 않았다. 수연은 손톱으로 얼룩을 긁어냈다. 손끝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고 세제 물이 닿자 쓰라렸다. 그때 욕실 문이 벌컥 열렸다. 언니, 내 흰 티 빨았어요. 명은이 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서 있었다. 화장은 벌써 완벽하게 끝낸 상태였다. 아직 얼룩이 잘 안 지워지네. 아, 진짜. 빨리 좀 해요. 오후에 입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명은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언니는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예요? 명은은 획 돌아서 나갔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빨래를 비볐다. 손끝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참아냈다. 오후 2시. 빨래를 다 널고 청소까지 마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수연은 베란다 간이 의자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거실 탁자엔 배달 온 치킨과 피자 상자가 펼쳐져 있었다. 시어머니, 명성, 명은 세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다. 아무도 수연을 부르지 않았다. 같이 먹자고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유리관 속에 갇힌 전시품처럼 그들의 행복을 구경만 했다. 화분 속 난초가 눈에 들어왔다. 잎이 누렇게 뜨고 뿌리가 말라 있었다. 수연은 물조리개를 들어 물을 부었다. 흙이 물을 빨아들이며 꿀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야, 차수연.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난초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물을 그렇게 많이 주면 뿌리가 썩잖아. 수연의 손이 멈췄다. 물이 넘쳐 화분 받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깜빡. 됐어. 넌 손만 대면 다 망치지.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그만두고 들어와서 앉기나 해. 정신 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수연은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엔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맞은편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좀 먹을래? 명성이 건성으로 물었다. 수연이 치킨 조각으로 손을 뻗었다. 아, 그 다리는 엄마 거야. 이명은이 쏘아붙였다. 언니는 저기 날개 먹어요? 수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방향을 틀어 튀김옷만 두꺼운 날개 끝부분을 집었다. 식은 치킨은 눅눅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다. 시어머니가 선언했다. 명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무 좀 썰어라. 수연은 도마 앞에 섰다. 무를 깍둑 썰기 시작했다. 탕탕탕 칼질 소리가 났다. 얘야, 너무 크잖아. 시어머니가 등짝을 쳤다. 무를 그렇게 크게 썰면 언제 익히니?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우리 밤늦게 먹으라고? 수연은 썰어놓은 무를 내려다보았다. 3cm 남짓, 적당한 크기였다. 다시 썰게요. 비켜. 내가 한다. 시어머니가 칼을 낚아챘다. 가서 물이나 올려. 그것도 못하진 않겠지? 수연은 가스불을 켰다. 냄비 속 물이 끓어오르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투덜거림이 계속됐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내가 명성이 장가 잘못 보냈지?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림의 보탬이 되길 하나, 싹싹하길 한. 수연이 쥐고 있던 국자가 부들부들 떨렸다. 보탬이 안 된다고? 매달 200만 원,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 3천만 원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데?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오마카세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보탬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끓어오르는 물처럼 속만 부글거릴 뿐이었다. 저녁 상이 차려졌다.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그리고 하얀 쌀밥. 수연의 자리에도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웬일일까? 자, 먹자.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었다. 명성아, 많이 먹어. 명성이 갈비를 뜯으며 감탄했다. 와,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수연도 젓가락을 들어 고기 한 점을 집으려 했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불렀다. 그 큰 건 명성이 줘라.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수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말없이 방향을 틀어 뼈에 붙은 얇은 막 같은 고기 조각을 집었다. 참, 언니, 명은이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말했다. 다음 주에 제 친구 결혼식 있거든요. 저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옷 한 벌만 사주세요. 백화점에서 봐둔 거 있는데? 수연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달그락 소리가 났다. 아가씨. 네. 저 이번 달은 돈 없어요? 생활비 드렸고 아가씨 학원비 300만 원도 보냈잖아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눈이 매섭게 변했다. 명성이 씹던 고기를 멈췄다. 너 지금 돈 얘기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제 말은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월급 뻔히 아시잖아요. 어머, 언니. 명은이 코웃음을 쳤다. 누가 보면 제가 언니 돈 다 빼서 쓰는 줄 알겠네요. 동생 결혼식 가는데 기죽지 말라고 옷 한 벌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된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가 밥상을 콱 내리쳤다. 내가 시댁 식구들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명성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시누이 옷 한 벌이 아까워?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제가 편하게 산다고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 월급 다 가져가시잖아요. 저한테 남는 거 70만 원이에요.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는지 아세요? 얘야, 차수연. 명성이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밥상 머리에서 돈 타령 좀 그만해. 밥맛 떨어지게 진짜. 그래, 내가 널 잘못 봤다. 시어머니가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들어누울 기세였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눈앞의 갈비찜이 흐릿하게 뭉개졌다. 그날 밤 수연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물을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맞춰 그녀는 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꺽꺽거리며 숨죽여 울었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문밖에서는 시어머니와 명성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불평 섞인 톤과 명성의 달래는 듯한 목소리만은 구분할 수 있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10년.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녀는 줄곧 이렇게 살아왔다. 매일 희생하고, 매일 참아내고, 매일 기다렸다. 언젠가는 그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겠지. 나를 이 집안의 진정한 식구로 받아주겠지.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토록 모질게 구는 걸까?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차가운 물방울이 발목에 튀어 오를 때마다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좁은 화장실 안에 꼬박 40분을 갇혀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수연은 여느 때처럼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했다. 시어머니는 내내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가끔 눈꼬리로 흘겨보며 소리 없는 비난을 보낼 뿐이었다. 명성도 그녀를 피해 아침 일찍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가버렸고 명은은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았다. 수연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갈등이 있고 나면 늘 이런 식의 냉전이 이어졌다. 그녀가 할 일은 딱 하나였다. 3일 정도 기다렸다가 먼저 사과하고 잘못을 비는 것, 그러면 모든 게 지나가 버린다. 물론 지나간다는 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그녀는 계속 돈을 바치고 그들은 계속 돈을 쓰는 생활이 반복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가계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시작한 일이었다. 예전에는 돈 관리는 시댁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특히 명은의 인스타그램을 본 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은행 앱을 켰다. 최근 1년치 이체 내역을 조회했다.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 매달 200만 원. 명성의 휴대폰 요금 매달 15만 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분담금 매달 30만 원. 시어머니 용돈별도 매달 20만 원. 명은에게 수시로 보낸 돈,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다 합치면 그녀는 매달 최소 315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녀의 월급은 320만 원이었다. 계산해보면 그녀에게 남는 돈은 고작 5만 원이었다. 그마저도 명은이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을 때의 이야기다. 5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거나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끝나는 돈이었다.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73만 원. 이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결혼 10년, 직장 생활 10년을 했는데 모은 돈이 고작 73만 원이라니. 명품 가방은커녕 제대로 된 코트 하나 살 수 없는 돈이었다. 수연은 그 숫자를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시어머니 방 앞으로 다가갔다. 귀를 대보니 인기척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외출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시어머니 방은 이 아파트에서 제일 컸다. 원래는 안방이어야 했지만 시어머니가 나이 들면 편하게 지내야 한다며 차지해버린 탓에 수연과 명성은 12평 남짓한 좁은 방으로 밀려났다. 화장대 위에는 온갖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이 늘어서 있었다. 죄다 해외 명품 브랜드였다. 저 병들을 다 합치면 못해도 100만 원은 넘을 것이다. 협탁 위에는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명은이 면세점에서 사왔다는 그 상자였다. 수연은 그 물건들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포장지들이 버려져 있었다. 수연은 허리를 굽혀 종이 뭉치를 꺼내 하나씩 펴보았다. 신세계 백화점, 랑콤 기초 세트, 78만 원. 롯데 백화점, 구찌 스카프, 52만 원. 청담동 일식집, 1인 51만 원, 총 3명.
그리고 고급 정육점 영수증. 한우 2플러스 등급 1kg당 18만 원, 총 3kg 구매. 수연의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이것만 합쳐도 2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겨우 쓰레기통 뒤져서 나온 게 이 정도였다. 그녀가 모르는 지출은 얼마나 더 많을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10만 원밖에 못 내겠다던 명성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안이 가난하니 아껴 써야 한다며 두부찌개만 내놓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백수라 수입이 없다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청담동 맛집을 드나드는 명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철저하게 기만당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바보. 그날 오후 수연은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 명은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훔쳐본 게 아니었다. 언젠가 명은이 게시물 올리는 게 귀찮다며 대신 올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알려준 것이었다. 로그인하자마자 그녀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마주했다. 명은에게는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비공개 앨범이 따로 있었다. 그 안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가득했다.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의 검은 접시 위에 놓인 요리와 와인잔. 신라호텔 수영장 파티에서 비키니를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제주도 리조트,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와 장미 꽃잎이 뿌려진 침대. 그리고 수많은 명품 사진들. 에르메스 가방, 샤넬 목걸이, 디올 화장품. 하나같이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의 물건들이었다. 수연은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3주 전 게시물이었다. 그녀가 집에서 혼자 찬밥을 먹으며 청승을 떨던 바로 그 주말이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시어머니, 명은, 그리고 명성. 그들은 제주도의 5성급 호텔 발코니에 서 있었다. 뒤로는 그림 같은 바다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실크 원피스를 입었고 명은은 그 800만 원짜리 비취 팔찌를 차고 있었다. 명성은 샴페인 잔을 든 채 세상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엄마랑 오빠랑 제주도 여행 붉은 심장 너무 행복해. 행복해. 그 주말 수연은 서울에서 혼자 야근하고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이 친척 집에 간 줄로만 알았다. 곧 돌아오겠지 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몰래 호캉스를 즐겼다고? 내 남편, 내 시어머니, 내 시누이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수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춥고 뼛속까지 시렸다. 그날부터 수연은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방법은 다양했다. 시어머니의 쓰레기통 뒤지기, 서재에 있는 명성의 카드 명세서 확인하기, 그리고 자신의 신용기록 조회하기. 그녀의 직업은 회계사였다. 장부 들여다보고 돈의 흐름을 쫓는 건 그녀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다. 가족을 상대로 이런 재능을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사치스러운 소비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더 무서운 사실이 드러났다. 3개월 전 명성이 수연의 명의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은 2억 원의 집은 수원에 있었고 명의자는 박명성이었다. 즉 명성은 수연의 신용과 소득 증명서를 이용해 2억을 대출받아 자기 이름으로 집을 샀다.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수연에게 1%도 없었다. 수연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대출 기록을 확인한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던 남편. 가난하니까 아껴 쓰라던 시어머니. 나는 찬밥을 먹을 때 그들은 청담동에서 1인당 50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제주도 호텔 발코니에서 샴페인을 들고 웃던 세 사람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아내도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인출기였다.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뽑아 쓰는 성능 좋은 인출기. 수연은 당장 달려가 따지지 않았다. 지금 화를 내봤자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댈 게 뻔했다. 오해라고,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내가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나쁜 아내라고 몰아세울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흐지부지 되고 그녀는 죄인처럼 사과하며 돈을 내놓게 될 것이다. 아니, 이번엔 그렇게 끝낼 수 없다. 증거가 필요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매일 똑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 찬밥을 먹었다.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고개를 숙였고, 명은이 돈을 달라고 하면 이를 악물고 송금했다. 명성이 투명 인간 취급해도 묵묵히 참았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시어머니 방에서 찾은 영수증들을 사진 찍어 보관했다. 명은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다운로드했다. 명성 명의의 자산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했다.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 세 군데의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다. 옷깃에 꽂아도 티가 나지 않는 모델이었다. 매일 집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비아냥, 명은의 갑질, 명성의 냉대와 무시가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이 목소리들은 훗날 그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 오후, 수연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회사에 조퇴 신청을 했다. 안색을 창백하게 하고 위를 부여잡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기했다. 동료들은 걱정하며 얼른 들어가 보라고 했고 부장도 흔쾌히 허락했다. 수연은 짐을 챙겨 지하철에 올랐다. 수요일 오후 3시. 평소라면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도어락을 해제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소한 고기 냄새, 알싸한 마늘 향, 그리고 바다 내음. 수연은 숨을 죽이고 하이힐을 벗은 뒤 발소리가 나지 않는 낡은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벽에부터 살금살금 다가가 다이닝룸 입구 그늘진 곳에 멈춰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킹크랩 한 마리가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참치, 연어, 단새우가 얼음 위에 화려하게 장식된 모둠회 접시가 놓여 있었다. 마블링이 예술인 선홍빛 한우도 굽기 좋게 세팅되어 있었다. 반찬도 달랐다. 그녀가 먹던 누런 시금치 따위가 아니었다. 간장게장, 순두부, 미역줄기 볶음, 소고기장 조림 등 진수성찬이었다. 명성은 상석에 앉아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난달 수연이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 비싸다며 일주일간 냉전까지 벌였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돈 없다더니? 명은은 명성 옆에 앉아 비취 팔찌를 찰랑거리며 회 한 점을 입에 넣고 있었다. 행복에 겨운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다. 58만 원짜리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명성아, 배부르지? 시어머니가 과일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국 좀 더 줄까? 아니야, 엄마. 배 터지겠어. 명성이 킬킬거렸다. 어휴, 수연이 그 여자가 없어서 다행이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소름 끼치는 내용은 수연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안 그랬으면 이 비싼 걸 우리끼리 어떻게 먹니? 매달 꼬박꼬박 돈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아는 게 진짜 코미디라니까. 명은이 깔깔거렸다. 그러게 말이야. 그 멍청한 여자는 일만 할 줄 알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를걸. 어둠 속에선 수연의 몸이 떨려왔다. 그녀의 손이 가슴 주머니로 향했다. 그곳에 녹음기가 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깜빡이다 꺼졌다. 녹음이 시작되었다. 명성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번 달에 수연이가 좀 눈치챈 것 같아. 내 월급에 대해서 묻더라고. 엄마가 적당히 좀 둘러대줘. 걱정 마라. 걔가 뭘 알겠니?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그녀는 미련해서 칭찬 몇 마디 해주면 좋다고 헤헤거려. 참, 그 전세 대출 받은 건 절대 비밀이야. 명성이 속삭였다. 대출 나오면 등기는 내 명의로 할 거야. 걔가 물어보면 회사 프로젝트 선급금이라고 해. 전세 대출.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육성으로 확인하니 충격의 무게가 달랐다. 이 모든 게 철저한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수연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표정을 차갑게 갈무리했다. 그리고 낡은 슬리퍼를 끌며 식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와, 오늘 저녁은 정말 진수성찬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세 사람의 동작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뚝 멈췄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명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명은은 입을 쩍 벌린 채 젓가락에 들린 회를 식탁 위에 툭 떨어뜨렸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더듬었다.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식탁 빈자리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는 태연하게 킹크랩 다리 하나를 집어들고 한 입 빼어 물었다. 게살은 달고 쫄깃했다. 은은한 바다 향이 입안에 퍼졌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식탁에서 맛보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안 빨라요. 수연은 천천히 게살을 씹어 삼키며 시어머니, 명성, 명은을 차례로 쏘아보았다. 현관에서 한참이나 듣고 있었거든요. 식당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킹크랩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게 다리 하나를 깨끗하게 비운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수연아, 오해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애원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폰을 켰다. 증거 정리를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10년간의 월급 이체 내역, 쓰레기통에서 건진 영수증 사진, 명은의 인스타그램 캡처본, 명성의 전세 대출 서류와 등기부 등본, 그리고 방금 녹음한 파일. 그 미련한 여자는 부로 시작하는 그 결정적인 대화 내용까지. 그녀는 이 폴더를 3개의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네이버 마이박스,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보안이 강력한 해외 서버까지. 혹시 몰라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대학 동창에게도 파일을 전송했다. 이거 만약을 위해 좀 보관해줘. 친구가 물음표를 보냈지만 설명은 하지 않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전등갓에서 벽까지 이어진 그 긴 균열.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328일. 다음 날 수연은 연차를 냈다. 행선지는 알리지 않았다. 5년 전에 산 약간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지하철을 탔다. 목적지는 서초동이었다. 법조타운 거리는 변호사 사무실 간판으로 빼곡했다. 수연은 김앤드박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 간판이 걸린 건물 7층으로 올라갔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박 변호사였다. 짧은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그녀는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차수연님, 앉으세요. 박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다. 차나 커피 드릴까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님,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업무 보고를 하듯 차분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고 저에 대한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승산이 얼마나 될까요? 박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무덤덤하던 그녀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갔다. 차수연님, 변호사가 서류를 덮고 안경을 고쳐 썼다. 눈빛이 매서워졌다. 이건 단순한 재산 은닉 수준이 아닙니다. 남편분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사기요. 네, 박 변호사가 대출 서류를 가리켰다. 이 전세 자금 대출, 수연님 신용과 소득 증명으로 받은 거죠? 본인이 서명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사문서 위조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에요. 게다가 소득을 숨기고 공동재산을 빼돌린 점,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학대 정황까지 수연님, 이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무조건 이깁니다. 그 말을 듣는 수연의 마음은 의외로 담담했다. 분노가 치밀거나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이미 죽어버린 근육처럼 딱딱하게 굳은 것 같았다. 이혼하겠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수연은 이중 생활을 했다. 겉으로는 그날 일은 충격이었지만 잊으려고 노력하는 척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찬밥을 먹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봤다. 시어머니는 그날 사건이 대충 무마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예전의 태도로 돌아갔다. 대놓고 욕은 안 했지만 여전히 쌀쌀맞았다. 명성도 슬금슬금 말을 걸어왔다. 야근해, 냉장고에 우유 있어 따위의 영양가 없는 말들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다시 예전의 순종적인 호구로 돌아왔다고 믿는 눈치였다. 하지만 수면 아래서 수연은 매일 박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변호사를 통해 명성에 숨겨진 자산을 낱낱이 파헤쳤다. 까도 계속 나왔다. 전세 대출 외에도 명성은 수연의 명의로 시어머니 앞으로 고액의 연금 보험을 들어놓았다. 보장 금액만 5억 원, 수익자는 명은이었다. 5억 원. 그녀가 15년을 일해도 만져볼까 말까 한 돈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그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제 타이밍만 잡으시면 됩니다. 타이밍은 곧 찾아왔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다. 온 집안이 부산스러웠다. 명성은 호텔을 예약했고 명은은 초대장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시를 내렸고 수연은 시장을 보고 답례품을 포장하고 현수막을 다는 등 온갖 자비를 도맡았다. 그녀는 군말 없이 움직였다. 오늘이 최고의 무대였으니까. 저녁 6시 친척들이 하나둘 호텔 연회장으로 모여들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10수개의 원탁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축하를 받았다. 명성과 명은은 양옆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수연은 구석에 서 있었다. 그 낡은 회색 정장을 입은 채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건배 제의가 시작되었다. 친척들이 차례로 나와 시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빌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덕담을 즐겼다. 드디어 수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술잔을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수연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연회장 중앙 무대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명은이 축하 영상을 틀기 위해 준비해둔 대형 스크린과 노트북이 있었다. 수연은 단상에 올라 의아해하는 하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친지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칠순을 맞아 제가 특별히 준비한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미련해서 칭찬 몇 마디 해주면 좋다고 헤헤거려 어차피 그 여자는 돈만 벌 줄 알지 계산할 줄은 모르니까 계속 호구 노릇이나 하게 놔두라지.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한 음질이었다.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흉하게 일그러졌다. 명성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붉은 액체가 카페트를 적셨다. 명은은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굳어버렸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전세 대출받은 건 절대 비밀이야. 대출 나오면 등기는 내 명의로 할 거야. 이건 명성의 목소리였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며느리한테 저랬다고. 박서방네 식구들 진짜 너무하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너 미쳤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수연은 녹음을 끄고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니,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저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박 변호사는 수연이 모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10년간 착취당한 월급 내역, 재산 은닉 정황, 사문서 위조된 대출 계약서, 그리고 그날의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명성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를 본 상대 측 변호사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박 선생님,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난처한 얼굴로 속삭였다. 이건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이대로 가면 형사처벌까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끝까지 발악했다. 그는 소송 중에도 집에서 난동을 부렸다.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퍼붓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했다. 시어머니는 수연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천벌받을 거다라며 저주를 퍼부었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녹음했다. 그것들은 고스란히 추가 증거 자료가 되었다. 3개월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50대 여성으로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증거 기록을 넘기며 간간히 미간을 찌푸렸다. 피고 측 판사가 명성과 변호인을 내려다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명성의 변호사가 일어나 부부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이며 가정사는 법으로 재단하기 어렵고 라며 횡설수설했다. 판사가 말을 끊었다. 피고가 원고의 서명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사실 인정합니까?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다. 명성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묻습니다. 인정합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인정합니다. 명성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소득을 은닉하고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사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합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중대하고 기망 행위가 악질적이므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1. 원고 차수연과 피고 박명성은 이혼한다. 2.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은 7대 3의 비율로 분할하며 원고에게 70%, 피고에게 30%를 귀속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4. 피고 명의의 수원 소재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원고와는 무관함을 확인한다. 5.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계약은 즉시 해지하며 환급금 전액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선고를 마칩니다. 법원을 나서는 수연의 눈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계단에 잠시 멈춰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와 명은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수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콧물로 엉망이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명성이 봐서라도 우리 10년 정을 봐서라도. 수연은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고급 한복 치맛자락이 흙먼지에 더러워져 있었다. 명은의 얼굴엔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비굴함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 수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방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희망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런데 킹크랩 드실 때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나요? 수연이 되물었다. 제주도 여행 가셔서 샴페인 터뜨릴 땐 제가 가족이었나요? 매일 밤 식은 밥에 김치 쪼가리 먹일 땐 그때도 제가 가족이었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연아, 그건. 죄송하지만 어머니. 수연이 말을 잘랐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무릎 꿇은 두 사람을 지나쳐 길가에 대기 중인 택시를 향해 걸어갔다. 수연아, 돌아와라.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갑자기 제주도에 가고 싶어졌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자기들끼리만 몰래 즐겼던 그곳. 그곳의 바다가 얼마나 푸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3개월 후. 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왔다. 전 직장 동료가 전해주기도 했고 네이버 뉴스 사회면에서 보기도 했다. 박명성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판결이 난 지 사흘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오른쪽 마비가 와서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병원비가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집안의 돈줄이 말라버렸다. 명은은 결국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헐값에 팔아 병원비를 대고 있었다. 그 800만 원짜리 비취 팔찌는 중고 명품숍에서 12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한다. 수원에 있는 그 집은 대출 이자를 못 내 경매로 넘어갔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다. 명성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수연은 빨간 딱지가 붙은 현관문 사진을 보고 있었다. 장소는 제주도의 한 리조트 발코니였다. 명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발코니 너머로 짙푸른 바다가 넘실거렸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서지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구름이 불타는 것처럼 아름다웠다. 수연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위자료 1천만 원으로 산 아주 비싼 빈티지 와인이었다. 한 모금 마시자 묵직한 보디감과 함께 쌉싸름한 끝마디 혀를 감쌌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전 남편에게서 온 107번째 문자였다. 수연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수연은 문자를 보며 피식 웃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항공권 예약 앱을 켰다. 다음 목적지를 정할 차례였다. 파리, 도쿄, 아니면 발리. 어디든 상관없었다.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바닷바람이 발코니로 불어왔다. 짭조름한 소금 냄새가 났다. 수연은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자유의 냄새였다. 제주도의 바람은 거셌다. 수연은 바닷가 갯바위 위에 섰다. 원피스 자락이 펄럭였다. 1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댁거실에서 패백을 들이던 날 시어머니는 대추를 던져주며 인자하게 웃었다. 수연아, 이제 넌 우리 식구다. 그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노력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퍼져도 상대를 도구로만 본다. 어떤 가족은 아무리 스며들려 해도 끝내 타인으로 남는다. 하지만 괜찮다. 이제 그녀는 자유다. 내 돈, 내 집, 내 인생을 되찾았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고 하고 싶은 거 뭐든 할 수 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욕먹을 필요도, 찬밥을 먹을 필요도 없다. 파도가 발 아래서 으르렁거렸다. 하얀 물보라가 튀어 발목을 적셨다. 차가웠다. 수연은 물 묻은 발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매일 새벽 6시, 얼음장 같은 마룻바닥을 디딜 때에 그 소름 끼치던 냉기와는 달랐다. 지금의 차가움은 상쾌했다.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해안 산책로를 걸었다. 길가에 해물 뚝배기 간판을 건 작은 식당이 보였다. 가게 앞 수조에서 해물을 건지던 까무잡잡한 중년 여주인이 말을 걸었다. 아가씨, 혼자야. 들어와서 뚝배기 한 그릇 하고 가. 오늘 성게가 아주 좋아. 수연은 멈춰 서서 여자를 보았다. 거친 손에 비늘이 묻어있고 앞치마는 지저분했지만 여자의 미소는 눈주름이 접히도록 환하고 생기가 넘쳤다. 네, 수연이 대답했다. 해물 뚝배기 하나 주세요. 가게 안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윤슬이 반짝이는 바다가 보였다. 갈매기 몇 마리가 끼룩거며 날아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맛있게 먹어. 수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다. 시원했다. 정말 시원했다. 성게의 달큰함, 조개의 감칠맛, 그리고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어우러져 따뜻하게 위장을 채웠다. 예전 집에서 혼자 밥 먹던 때가 생각났다.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말라비틀어진 시금치와 찬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던 시간들. 그때 밥맛이 어땠더라. 기억도 안 난다. 아마 썼을 것이다. 쓰고, 비참하고, 차가웠겠지. 지금과는 달랐다. 수연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싹 비웠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가게 앞에 서서 바닷바람을 크게 들이켰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적당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서울로 돌아온 수연은 사표를 냈다. 일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곳에 너무 많은 기억이 묻어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야근하던 밤들이, 명은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보던 점심시간이, 등 뒤에서 수군대던 동료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녀에겐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보태 서울 시내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 크진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남향이라 오후 내내 햇살이 깊게 들어왔다.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들여놓고 매일 물을 주며 잎이 자라는 걸 지켜봤다. 새로운 배움도 시작했다. 플라워 클래스에 등록했다. 맞다. 명은이 300만 원이라며 돈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수업이었다. 예전엔 손 떨려서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젠 내 돈 내고 당당하게 등록했다. 강사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다. 가지를 치는 법, 색을 조합하는 법, 꽃의 생기를 불어넣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차수연님, 감각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 칭찬했다. 나중에 숍 하나 내셔도 되겠어요. 수연은 수줍게 웃었다. 꽃집이라. 상상도 못해본 미래였다. 예전에 그녀는 출근하고 돈 벌고 상납하고 시집살이하는 기계였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할 겨를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젠 꿈꿀 수 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자동차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휴대폰을 들어 오랜만에 네이버에 접속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전 재벌 비서 박명성 사기 혐의 1심 선고. 클릭해서 기사를 읽어보았다. 내용은 짧았다. 박명성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은 대부분 욕이었다. 인과응보다, 쓰레기다.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치냐 등등. 수연은 무표정하게 댓글을 읽어내려갔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었다. 그 지옥 같던 시댁도 이제 남의 집 이야기였다. 과거의 모든 일은 아침에 눈 뜨면 사라지는 꿈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뉴스창을 닫고 항공권 앱을 켰다. 파리행 티켓은 여전히 비쌌고 도쿄행은 조금 저렴해졌다. 발리는 성수기라 가격이 올랐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도쿄를 선택했다. 도쿄의 벚꽃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지금이 딱 시즌이었다. 보고 싶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고 싶었다. 그녀에겐 시간도, 돈도, 기회도 많았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출국하는 날,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렸다. 수연은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섰다. 빗방울이 머리와 어깨를 적셨지만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가 몸에 남은 과거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주는 것 같아 오히려 상쾌했다. 보안 검색대에서 여권을 건넸다. 직원이 여권 사진과 실물을 번갈아 확인했다. 차수연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권을 받아들고 탑승구로 향했다. 통유리 너머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도쿄는 맑다고 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냈다. 며칠 전 서점에서 산 여행 에세이였다. 첫 장을 넘기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상은 넓고 나는 가고 싶은 곳이 많다. 수연은 피식 웃었다. 진부한 문장이네. 하지만 마음에 들었다. 도쿄행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수연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는 지난 34년의 삶, 억눌리고 숨막히고 도구로 쓰였던 날들이 놓여 있었다. 앞에는 미래가 있었다. 알 수 없지만 자유롭고 온전히 나만의 것인 날들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비행기로 연결된 탑승교에 발을 디뎠다. 창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안녕, 서울. 안녕, 과거의 나.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